안녕하세요. 이렇다 77회 돌아왔습니다. 77. 네. 77. 네. 88회는 사실 네. 제가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88을 더 좋아하시나요? 네. 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88은 왜요? 뭐 아닙니다. 88 학번이세요? 왜? 아닙니다. 88 올림픽? 아닙니다. 네. 예. 생일입니다. 네. 아, 88. 아, 8월 8일이 생신이시라서. 네네네. 아, 그렇구나. 짠. 아이고 참 유치하긴. 죄송합니다. 네. 생일을 좋아해. 내년에 챙겨줘. 올해 챙겨드렸으니까 내년에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드디어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네. 2017년 어떠세요? 네. 그동안 해낸 것은 뭐가 있습니까? 1년 동안 해낸 이 것. 나이 되면 12월이 제일 싫어요. 왜요? 네. 해놓은 건 별로 없는데 나이만 한 살 더 먹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 묻지 그렇구나. 마세요. 지금 네. 이 나이에. 이 나이 먹도록. 큰 사고 없이 조용히. 아, 갑자기 방송이 하기 싫네. 큰일 났네 이거. 맞다. 발을 다치고 나니까 그냥 한 해 무사히 더 아프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지. 뭐 이런 주름살 하나 더 안 생각이 늘어난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고. 학년 하나 작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좀 어리다 보니까. 네. 천쌤이 네. 은근 나이에 되게 민감하세요. 네, 그럼요. 아주 싫어요. 네, 그래서 네. 나이가 저도 민감해요. 그래요? 네. 아, 별 차이 재밌어라. 없습니다. 맨날 돌려야지. 별 차이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요즘 그 다리 다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깁스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드라마를 음. 계속 보고 있어요. 음. 근데 제가 10수년째 계속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막대먹은 영애 씨라고 있거든요. 그게 시즌 16이에요. 시즌 16이면 벌써 1년에 한 편씩 하니까 10몇 년이 됐다는 정말이에요? 얘기예요. 예. 오. 그래서 종편에서 드라마 시즌 드라마의 시대를 여는 TVN이죠? 예, TVN 막대먹은 영애 씨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이렇다에 또 시즌의 시대를 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바로 알파조님이세요. 아. 한 주제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음. 시리즈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거든요. 시즌 2? 예, 시즌 2.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즌 2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쯤에 알파조님하고 소득 불평등의 미시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역사를 다뤄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부는 언제 하냐고 제 말도 주변에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네. 예, 은근히 많이 왜 안 들었더라고요. 하냐고. 예, 네. 그래서 열혈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어요. 예. 아이고 예, 지금 중간에 끼어드신 알파조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2탄입니다. 소득 네. 불평등의 미시경제학 2탄. 네. 제목은 자본의 네. 제국은 영원할 네. 것인가. 오 멋있다. 아무래도 이게 성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염증이 아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득 불평등 또 우리나라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맞죠. 네. 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고 아닙니까? 소득 네네. 불평등이. 그래서 특히 이제 비성장 경제론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크지 않은가. 2부를 기다리는 그 성화. 네네. 시달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비성장 경제론과 관련된 음흠.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주식회사 음흠. 그 2부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2부 합니다. 네. 그러면 2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1부 얘기를 찬희쌤과 제가 같이 한번 정리 좀 해보자고요. 네네. 네, 1부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맞아요. 저 또한 1부를 제가 2번 들었어요. 아. 이해하려고. 네네. 어려웠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용어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예, 파트너십 뭐 예. 이상한 예. 이탈리아어도 나오고 그랬죠. 네네. 네. 자꾸 들어야 음. 반복적으로 들어야 음흠. 조금 인지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네. 지난번 방송에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회사라는 기업 조직이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 자본주의 이전에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는 존재했었다. 존재했죠. 네, 하지만 중세 시대까지는 상업적 목적의 회사는 법인격이 없는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의 파트너십 형태만 허용되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인격은 공공적인 목적의 단체만 가능했다는 네, 거. 법인이 있긴 했는데 공공적 법인만 존재했다. 예, 존재했다는 예. 그 얘기였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아마 상상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주식회사가 등장을 했다. 드디어. 짠. 네. 주식회사는 16세기 중반, 즉 산업혁명 이전 중상주의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국왕으로부터 독점 무역권의 특혜를 받은 특허회사가 오늘날 주식회사의 시작이라는 거. 네. 대표적인 사례는 동인도 회사. 예, 동인도 웬만한 회사가 나라들이 있었죠. 다 갖고 있었죠. 네네네. 뭐 영국도 네네. 있었고, 네네. 뭐 네덜란드도 있었고. 맞습니다. 인도하고 무역을 안 하는 건 거의 당시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식회사는 정경유착의 형태였다. 국왕으로부터 독점무역 특허장도 받고 음흠.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모집할 수 있는 특권도 받고 그렇죠. 예.
주식회사는 그 대가로 국왕이 필요로 하는 통치 비용,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쟁 비용이겠죠. 그렇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 통치 비용을 대출해 주었다는 네, 거. 그런 관계가 이제 된 것이 바로 이제 자본 권력과 국가 권력의 특혜적 거래 관계였다. 네, 예나 지금이나. 예, 이게 바로 주식회사라는 예외적인 조직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이 배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국왕의 통치 비용 마련이 주식회사 탄생의 이제 현실적 이유라고 볼 때 네. 국가는 사실상 주식회사의 산모와 같은 존재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제 주식회사 제도가 금융투기와 금융거품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 이번에 영화도 하더라고요. 튤립 피버. 네, 그렇죠. 네, 그 바로 그때 얘기. 그- 그때 암스테르담의 사랑과 배신에 대한 어떤 그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네. 오늘 페북에서 튤립 피버 네. 그 홍보 영상을 봤어요. 음. 보면서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튤립 버블 네. 하면서 혹시 그때 시대 얘기 아니야? 그거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한 거죠. 그런 영화 개봉할 줄. 오, 그렇구나. 그래서 17세기 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를 설립했는데 네. 바로 그 암스테르담 주식거래소에서 튤립 버블이 빵 하고 터졌다 이거지. 네. 그 다음 영국에서 이제 남해 버블도 터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서 중상주의 시대의 정경유식은 사라졌는데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의회 통제가 시작되고 네.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금을 담보로 하는 국채 발행이 바로 새로운 재정 조달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본 권력과 국가 권력의 유착이 한 단계 발전한다. 네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찬이쌤은 이 써머리의 왕장국. 이게 튤립하고 주식회사랑 튤립 버블하고 주식회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네. 잠깐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때 그러니까 주식 거래소라는 게 동인도 회사가 설립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동인도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막 자금을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번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온 거지. 돈 번 사람들이 이제 주식 대박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튤립 투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송이 값이 얼마나 따로 인류 역사에서 그만큼 투기가 예. 극단적인 수준까지 갔던 적은 없던 걸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등장한 주식회사가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제 증권거래소 같은 거래소를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이제 현금으로 환수해서 다시 이제 튤립 투기를 하는 네네. 이런 상관관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의 등장이 국가의 통치 비용을 조달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주식회사라고 하는 제도가 등장했던 것 자체가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사실상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주식회사가 처음 역사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때 주식회사의 그 목표는 국가의 통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튤립 버블의 주범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뭐 동맹자죠, 뭐 동맹자. 네. 동맹자. 어쨌든 국가가 통치 비용을 주식회사들을 통해서 조달을 했다라는 이제 이게 이제 주식회사의 첫 출범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한참 주식회사 주가를 날리죠. 네. 그때 잠깐 번영을 하다가 근데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 주식회사는 아까 찬희 선생님이 국가가 산모였다라고 했는데 네. 자신을 낳아준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원래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국가가 국채라는 걸 발행하게 되고 세금을 통해 담보를 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네. 국가는 주식회사한테 통치 비용을 조달할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게 두 사람이 이제 이혼을 했고 이제 주식회사는 독자적인 왕국을 건설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첫 번째 특징,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출발했다라는 게 주식회사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 네네. 특징으로 찬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금융 버블이잖아요. 금융 투기와 금융 버블인데 이때 중상주의 시대 때 벌어졌던 이 투기 강품은 오늘날까지도 그렇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다 비트코인.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처럼 네네. 그 이후에도 투기 강품은 여전히 그럼요. 남아 있다. 그 다음에 그 시절이 끝나고 나서 그 투기 강품 때문에 주식회사가 그 당시에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이제 점점 퇴색을 하다가 주식회사가 다시 이제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된 데는 20세기 초반에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딱 열리면서부터다. 왜냐하면 이때 기간 철도, 운하 같은 네네. 이런 어마어마한 기간 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산업들이 초기에 투자자 거대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이 거대 자본을 조달하는데 주식회사 형태가 딱 맞춤형이었던 거죠.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거대 자본들의 자금 수요를 해결하는데 주식회사 제도가 굉장히 유용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회사가 다시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주식회사 당시에 역사 발전과 기술 진보의 동반자로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지난 방송에서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눈에 보이니까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운하가 등장하고 철도가 등장하고 역사가 발전하고 기술 혁신이 일상생활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온 거를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에 잡히는 이런 성과물들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주식 회사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부여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시기들이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이제 그러면서 주식 회사가 자본주의 꽃으로 불리기 시작을 한 건데 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주식회사가 완전히 또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유리돼서 자본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돈이 돈을 버는 거의 도박과 같은 그런 금융 투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주식회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본의 제국이라는 그래서 그거는- 제목이 이게 이제 자본의 오늘 제국. 얘기하던 오늘 얘기죠. 얘기의 이게 네. 오늘 얘기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에서 산업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갔어도 21세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투기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식회사야말로 금융거품의 시대를 연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다룰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현대 주식회사, 알파조님, 이 현대 주식회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20세기 초반에는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가 잠시 동안은 역사 발전과 기술 진보의 견인차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적이 있었다. 왜 그랬냐면 20세기 초반에 산업자본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중산층이 전 세계적으로 두텁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970년대까지는 지속된 거죠. 20세기 초반에 산업자본주의가 최고의 절정이 70년대인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인류는 그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물질적 생활이 향상과 함께 거대한 중산층이 등장을 하게 되고 네. 중산층이 웬만한 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막을 내리게 되죠. 우리도 잘 아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제도가 그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가졌던 나름대로의 진보적인 성격, 네. 네.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점차 퇴색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신자유주의 시대가 뒤를 이어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주식회사는 그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1980년대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 펀드가 오. 등장을 해요. 아, 펀드 이름이 기업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 놓고 망하는 기업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벌처 펀드니 당시에 네. 금융 투자자들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망하는 기업을 사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자기 한 푼 안 들이고 이 네. 주식시장에 기업 사냥꾼들이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통째로 사고 팔아서 큰 차익을 남기는 시대가 열려요. 그때가 1980년대입니다.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그 시대가 열리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기업을 하나 사서 남의 돈으로 기업을 다 빌려서 사고 그다음에 기업을 다시 팔아서 큰 돈을 차익 남기는 이런 기업 사냥꾼의 시대. 이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이로운 일이고 역사의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추앙을 받기 시작하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욕 들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네. 사냥꾼들이 망하는 네. 기업을 네. 정리를 하고 다시 새 기업으로 살리고 또 팔고 그 와중에 기업들이 다 없어집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건 기업 사냥꾼들이 활개를 치는 이 금융시장이 네. 사회 전체 사회에 이로운 일이고 이게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시대가 오는 게 이때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또 선망하는 직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기업 사냥꾼이 영어로 레이더라고 하는데 갑자기 Raiders of the Lost Ark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요. 레이더 이게 침략자, 약탈자 그런 뜻이거든요. 아. 기업 약탈자 그런 뜻인 건데요. 네. 좀 멋있게 얘기하면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그럼 되게 멋있어 보여요. 네, 멋있어 보이죠. 뭐 네. M&A 전문가. 네. 뭐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펀드 매니저도 이 안에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에 많은 어린애들 선망하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펀드 매니저다 뭐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었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선진적 투자 기법이다 칭송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사람 한 3명 정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또 첫 사람 번- 이름 나오나요? 첫 번째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 네. 잭 웰치. 80년대 90년대 제너럴 일렉트릭을 이제 이끈 사람이죠. 네. GE라는 이제 거대 기업 조직을 운영하면서 16년 동안 무려 480여 개 기업을 사고 팔면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어마어마하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정리해고를 했고요. 정리해고하면 잭 웰치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조업체였는데 원래 전자전기 회사였는데 네. 이 회사가 사실상 제조업을 부업으로 하는 금융업체로 변신했어요. 그만큼 야, 회사를 이제 그때 2008년도 그래서 한번 크게 당했죠. 크게 당했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칼 아이칼이라는 사람인데요. 음. 적대적 M&A로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진짜 싼 가격으로 이제 망하게 하는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싼 가격으로 인수한 다음에 네. 엄청나게 돈을 이제 투자해서 주가를 올려. 그다음에 쪼개. 그래갖고 쪼개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 이 사람이 칼 아이칼이고요. 이 사람의 모토가 뭔가면 raid and break up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딱 쪼갠다. 침략해서 네. 먹은 다음에 네. 쪼개서 판다. 기업 사냥 후에 분할 매각한다. 네. 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남겼고요. 80년대 때 유명한 그 영화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좋은 영화. 네, 그게 마이클 맥도날드 나온 영화인데요. 음. 그게 사실상 거기에 주인공이 칼 아이칼을 모델로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랬구나. 그리고 세 한번 번째로는 찾아봐야 되겠다. 네네 한번 네. 보세요. 옛날 영화니까 좀 낡을겠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좋은 영화예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저 유명한 이제 워렌 버핏이 있죠. 드디어 많이 들어본 이름 나오네요. 네. 워렌 버핏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뭐 전설적인 인물인데 네. 자본의 제국을 대표하는 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대표적인 볼 수도 인물이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자본의 제국에서 보면은 기업을 통째로 사고 팔잖아요. 기업 자체가 네. 사고 팔 상품이 된 거예요. 기업 그렇죠. 전체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을 네. 통째로 사고 파는 기업 전체가 상품이 되는 케이스인데 자본의 제국에서는 주식 회사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음흠. 주주 자본주의론이 이때 만들어지고 주주 자본주의론. 이게 이제 유일한 진리가 됩니다. 기업은 음흠. 주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렇죠. 이제 이게 유일한 진리가 되는 이 시절이 바로 이제 자본 제국이다. 그럼 주주 자본주의 이론을 좀 더 들여다 보면은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죠. 네. 그렇죠? 출자해서 이제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기업의 주인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유일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음흠. 기업의 주인은 사장님이 아니었군요. 네, 음. 기업의 주인 사장님 아니에요. 네,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 주주님이죠. 기업에 네. 대해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소유권, 그다음 처분 기업을 문을 닫을 건지 말 건지 이 소유권 전적으로 이제 기업 주주가 이제 행사를 하는 것이다. 회사를 주주의 전유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경영진은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서 사장님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의 일종처럼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원자재죠. 비용으로 네.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딱 기업은 주주가 주인,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음. 사장은 그냥 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럼요. 대변자. 뭐 네. 꼭두각시 같은 예. 역할. 그러니까 정리해고는 비용 절감이지. 그다음에 예. 이제 노동자는 비용으로 이제 예. 이때부터 인식이 되기 시작하죠. 음. 왜냐하면 기업이 생산 활동에서 돈을 벌었으면 네. 이걸 나눠 갔는데 주주한테 가는 목, 네. 경영진한테 가는 목, 그다음에 노동자한테 가는 몫이잖아요. 주주 네, 입장에서 뭐 노동자한테 가는 몫은 자기네들한테는 다 자기네 몫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이런 그걸 구조죠. 원자재라고 표현하니까 아니, 맞습니다. 원자재 같은 비용이라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 원자재값 줄이는 차원에서 어차피 장부에는 다 숫자예요. 네. 왜냐하면 원자재 없으면은 기업 네. 생산 활동 안 되잖아요. 노동자도 네, 네. 마찬가지예요. 노동자 없으면 생산 활동 안 되는데 네.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그럼 원자재 쪽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동자 쪽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고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회사가 주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주주가 회사의 전부가 될 수는 없고 네. 노동자도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다음에 이 원자재를 납품하는 납품업체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 하청업체도 필요하고 소비자가 있어야지 회사 전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네. 주주 이익의 잠재적 경쟁자다. 왜냐하면 회사가 버는 돈을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네. 잠재적 경쟁자가 되고 주주 가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주주들은 경영진한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쳐다보면서 경영하지 말아라. 그럼 정신 산만해진다. 오로지 주주만을 목표,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목표가 주주 다양한 이익. 이해자,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음. 납품업체, 그다음에 네. 소비자까지 다 생각하면서 경영을 하다 보면 네. 목표가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산만해지고. 근데 실제로 경영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요. 교과서에도 네, 그렇게 교과서에 그럼요. 그렇게 나오니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사실상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영진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시작을 하면은 네. 회사의 목표가 흐릿해지고 산만해지기 때문에 네. 경영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목표는 단순하게 유일하게 기업 이윤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기업 이윤을 내는데 그게 예. 주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한다. 하나의 목표를 해서 집중하는 게 네. 경영자가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주자본주의에서는 네. 주주를 제한 나머지 모든 이해관계자를 희생시키더라도 네. 주주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경영진의 의무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진은 주주의 아바타인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주주가 경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경영진이 필요한데 너희는 나의 아바타로서 내 주인인 나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나한테 가장 많은 것을 돌려주는 게 너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딱 경영진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주 가치가 기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이전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이게 주주 주주 가치가 가치. 그 예전에는 뭐 시장 점유율, 네. 매출이 얼마인지 이렇게 쉽게 영업 단기순이익. 이런 개념인데 음. 지금 주주자본주의에서는 주주를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게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주주 가치라는 걸 기준으로 회사의 성과를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지표가 뭐냐면 ROE라는 지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ROE. 처음으로 이제 80년대부터 기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ROE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지금 알파전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회사가 있고 회사가 자본이 필요해서 주주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80년대까지는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고 자본의 네네. 자국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부터는 이게 네네. 순서가 거꾸로 되기 시작해요. 그 애초부터 주주를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회사가 존재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야, 완전 뒤집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주자본주의란 말을 그 재벌 체제의 대안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유 나쁜 거죠. 화나려고. 아주 나쁜 거죠. 위험 요인이 있죠. 네. 근데 그 ROE는 무슨 약자예요? 영어 선생님. 저 전직입니다. 전직. 네, 전직 영어 항상 전직 붙여야 돼. ROE가 네. Return on 네. Equity거든요. 아, Return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투자한 다음에 돌아오는 게 뭐겠어요? 투자한 투자하면 다음에 뭐가 돌아와야지 좋아하겠어요? 돈이 들어와야 그렇죠. 되겠죠. 수익이죠. 예, 수익. 예. 예, 그래서 return이 수익, 이익을 네네. 가리킵니다. 네. 이퀴티는 뭔가 하면 회계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이퀴티라 그래요. 자기 자본. 아, 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이? 순자산 아, 순자산. 순자기 네네. 자본. 혹은 순- 순자기자본. 네네. 순자산 혹은 자기자본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네네. 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 ROE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기자본에 비해서 네.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이런 네네. 얘기니까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자기자본 아. 수익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이해가 되네요. ROE 자기자본 이익률로 번역이 되는데 네. 어떻게 계산해서 그 계산을 하냐면은 당기 순이익이 있잖아요. 음. 네. 그걸 평균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 ROE예요. 음. 근데 회사가 주주의 자본을 이용을 해서 네.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ROE가 이제 주가랑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재무 지표로 인식이 되고 있고 네. ROE와 주주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ROE가 높을수록 주주에게 이익이 되고 네. ROE가 낮으면은 주주 가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그렇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들한테는 금융시장에서 ROE가 높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 좋은 그 기업.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ROE가 높다 그러면 주주들이 왕창 그 주식을 삽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로 투자 결정을 하는 음. 투자 판단을 하게 되는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기준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 ROE가 낮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럼 산식에서 아까 ROE 산식을 보게 되면은 분자에 해당하는 게 당기 순이익이잖아요. ROE가 낮다라는 건 당기 순이익이 낮다고 뭐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투자자가 봤을 때 당기 순이익이 낮으면 당연히 나쁜 문제가 회사죠. 되는 나쁜 네. 회사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분모를 보자. 분모에 해당하는 게 자기 자본이잖아요. 근데 당기 순이익은 많아도 이 분모가 더 늘어난다. 네. 자기 자본이 더 늘어난다. 네. 자기는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ROE가 또 낮게 나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그럼 지나치게 많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뭐냐면 회사가 경영진이 네. 주주에게 충분하게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 잉여금을 계속 회사 내부에 유보하면은
이게 자기 자본이 늘어나거든요. 유보금이란 연말에. 많이 그리고 사내 들었죠. 유보금 얘기 사내 많이 유보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이 봤을 때는 회사들이 왜 우리한테 돌아올 몫인데 너희들은 네. 그걸 쓰지도 않고 배당금으로 안 쓰고 왜 너희들이 계속 사내에 축적을 해? 그럼 ROE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주 가치에 훼손하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그렇죠. 주식을 팔죠. 아니면은 경영진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빨리 배당을 해라. 그 경영진이 맘대로 못하겠다. 그렇죠. 경영진 아바타르니까 아바타. 예. 이익잉여금이 이제 자본으로 이게 회계학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이익잉여금이 늘면 그렇죠. 자본금이 는 거예요. 네. 자기 자본이. 그럼요.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세 번째 사람 제가 설명도 안 드렸는데 워런 버핏 있잖아요. 네. 워런 버핏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기업의 중장기적인 ROE예요. 네, 단기적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ROE.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최근에 흑자로 돌아선 턴어라운드 기업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 없지. 네. ROE가 꾸준히 높은 기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투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평이 있는 그런 기업에 우리 투자하고요. 당연히 좀 전에 말했지만 배당금을 주기적으로 많이 지급하는 그런 회사를 선호합니다. 이게 이제 주주 가치에 우선하는 거고요. 네. 또 ROE가 당연히 높은 회사인 거고요. 워렌 버핏이 애플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왜요? 애플이 무배당 정책 때문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네. 배당을 많이 쳐줘야. 스티브 잡스 정부. 시절에 애플이 배당을 안 했어요. 아, 지금은 배당하거든요. 네, 네. 누구지? 스티브 팀 잡스, 쿡스. 팀 쿡스가 내면서부터 애플 역사에 처음으로 배당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안 했어요. 워렌 버핏 되게 싫어했죠. 근데 얼핏 들으면은 좀 당연한 듯 보이지만 투자 대비 이익만 추구하는 게 결국은 회사가 국민 경제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뭐 얼마나 필요한 재화 서비스 생산하는가, 뭐 회사의 구성원, 뭐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냐, 환경에 어떻게 기여하냐 이런 거 전혀 아무 관심 없어요. 예, 금융시장에서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뭐 어떠한 뭐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익을 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그렇게 할 것 같고. 그게 바로 핵심이죠. 자본 제국의 실제 제국이.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어떻게 도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죠. 노동자를 갖다가 대고 네. 정리해고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하늘로 치솟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그 말은 뭐냐면 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소리고 그렇죠. 자본의 제국에서는 그러면 회사 경영진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이익을 실현하는 아바타가 되는 것이고 가능한 많은 이익을 내서 회사가 그것을 최대한으로 주주에게 되돌려주는 것 우리가 이런 거를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불러요. 주주한테 그 이익을 다 돌려준다, 환원한다. 이게 바로 이제 경영진의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탁 옵션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경영진들한테 이 주주들이 많이 주죠. 현금으로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주가로 네네.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스탁 옵션이 들어온 제도도 네. 이 아바타가 딴짓 안 하고 주주랑 동일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스탁 옵션을 줘주는 거예요. 스탁 옵션은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거든요. 주주의 신원을 자꾸 주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영진이 딴 건 경영을 팔지 잘해야 않도록 그게 주식으로 네. 바뀌거든요. 아바타가 네. 아바타 역할을 잘 하려면은 주주와 이익이 일치해야 되니까 스톡 옵션을 딱 주는 거지. 머리 좋다. 그런 제도도 다 이때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가능한 많이 되돌려주는 주주 환원을 실현하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 뭘까?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당을 늘리는 게 있을 테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희 쌤이 워렌 버핏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ROE가 높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충실하게 펼치는 회사가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회사가 되는데 애플처럼 예를 들어서 배당을 안 한다. 주가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를 잘 실천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해서 상을 주고 네. 그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서 벌을 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역할이다. 경영자 모가지가 날아가고. 네. 제목에 그렇죠. 이게 왜 제국이라는 자신들의 왕국인 거죠. 붙였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말이 투자자지 사실 엄청난 돈을 펀드를 조성해서 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이 아니죠. 네. 사모펀드 같은 거로 이제 돈 많은 사람 돈을 막 끌어오죠. 돈 많은 사람들 예. 정말이죠. 아니 그리고 주식을 매입해서 상을 주고 네. 매각해서 벌을 준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기업을 갖고 논다는 얘기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휘둘리는 권력을 네. 휘두르는 네. 거죠. 돈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기업을 상대로. 그러네요.
삼성전자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나오나요? 해요.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의 ROE가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음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화, 세계화를 이제 시작을 네네네. 하면서 음.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면 ROE를 높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ROE 목표를 20%로 잡습니다. 20%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애플 같은 경우 ROE가 뭐 훨씬 높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동종 업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ROE를 20% 정도를 가져가면 그 업계 수준에서는 굉장히 상위층에 속한다. 그래서 목표를 한 20% 정도로 잡고 있는데 2013년도에 22.8%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단기 순이익이 점점 줄어들면서 2016년도에 12.5%까지 많이 내려오거든요. 줄었네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동종 업체들이 최소한 20%는 가져야 네. 이게 어깨를 좀 의식할 수 있는 수준인데 네. 이 삼성이 막 10%대까지 이제 막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네네. 삼성전자가 어떤 정책을 딱 펼치냐면은 대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다 발표를 합니다. 2015년 10월인데요. 총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네. 전량 소각을 하겠다. 그러면서 2017년도까지 그 잉여금의 50%를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 이런 정책을 2015년도 10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 정책을 발표한 후에 삼성전자가 2016년도 작년이죠. 잉여 현금 흐름이 24조 9천억 정도 했는데 네네. 그중 절반인 12조 5천억을 주주 환원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제 없애거든요. 소각해서 없애는데 그 결과 삼성전자의 ROE가 다시 2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주가도 급등을 하게 되죠. 지금 알파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자사주를 소각해서 ROE가 올라갔다. 그래서 주가도 급등했다. 이게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요. 또 이제 이럴 때 또 제가 SOS 치는 이 보충 수업의 왕자님 찬이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찬이쌤입니다. 네. 네, 일단 자사주, 자기 회사의 주란 뜻이죠. 네. 네,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자사주라고 합니다. 네. 자사주를 왜 사느냐? 뭐 취득 목적은 여러 가지인데요. 뭐 주주한테 주식 배당을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대개는 뭐 주가 폭락을 막고 주가를 올린다든가 이런 방법에 제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네.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네. 그럼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매입한 만큼. 예, 그 유통되지 않고 회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회사 네, 갖고 네, 있으니까. 그런데 자사주는요 의결권 및 배당에서 제외돼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있었군요. 회사가 자기 걸 자기가 직접 샀으니까. 네, 지가 네. 지가 또 배당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네. 지돈에서 자기서 뱅뱅 돌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자사주를 뺀 주식에 대해서만 배당을 때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식 하나당 배당액, 네. 즉 주당 순이익 EPS라 그러는데요. 당연히요. 네.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너무 이해하기 쉽죠. 네네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투자액이 몰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거 당연한 거죠. 아, 네네. 여기까지 이제 매입이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요거는 이제 소각하는 거야. 소각은 이제 뭐 요새는 이제 종이로 안 돼 있으니까 직접 태우는 건 네네네. 아니고 옛날 네. 종이일 때 태웠던 얘기고요. 네네.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사주를 장부에서 지워버린다.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그런 게 유통 있었구나. 주식 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발행 네. 주식. 발행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어. 주식 개수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네.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네.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니 주식 하나당 가치가 높아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자기 자본도 줄겠죠. 네네. 아까 알파조님이 그 ROE 산식 기억나세요? 네네네. 분모에 뭐가 분모의 있었어요? 자본금. 그죠? 자기 분모에 자본금. 자기 자본이 있었는데 소각해 보면 분모가 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ROE가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아도 안아도 그대로 그렇죠. 올라가는. 분모를 줄여버리니까 분모를 네네. 줄이면 훨씬 ROE가 잘 터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ROE가 엄청 커지니까 네. 주가가 파파파파 올라가게 된다. 아. 이거는 완전히 합법적 이게 사기입니다. 예. 이런 숫자가 네. 금융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움직여요 금융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네. 진짜 어이가 없기도 어이 하고. 없죠. 예. 전 근데 자본가는 이렇게 삽니다. 어이가 없기도 네. 하고 차이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네. 저 고등학교 때쯤 선생님 좀 만났을 걸 네. 그랬다. 네. 선생님 만났으면 나 성적 팍팍 올랐을 것 같아.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기업들이 왜 자사주를 사냐. 네네. 정말 쏙쏙 들게 설명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 잘 몰랐었거든요. 네. 뭔 얘기인지.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설명드리니까 좀 알겠고. 음. 근데 이런 바로 이제 이런 웃긴 수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주가를 올린다 이런 얘기네요. 그게 뭐 그 자본의 제국이죠. 그게. 그러게요. 네. 이 자본의 제국이 작동하는 방식인데 네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자사주를 어마어마하게 샀다고 그랬죠. 음흠. 11조 뭐 이상씩 샀는데 2015년도, 16년도에 걸쳐가지고 그 돈 다 주주
주주한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겠죠. 그렇게 되면 자사주로 이제 사서 소각을 해가지고 주가 상승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거기에 더 큰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강화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찬희쌤이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발행 주식 수량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발행 주식 전체 수량이 줄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 100개가 발행되었을 때 10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분율이 10%이고 그리고 100개 중 20개를 사서 소각해 버렸다 그러면 총 80개. 그렇죠. 80개 중에 10개라면 지분율이 12.5%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하면 지분율이 올라가는 빙고. 기존의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당연히 그렇구나.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네.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올라가죠. 야.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건희 일가의 지분율이 2014년에 한 17%대 정도였는데 네. 지금 현재 20%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단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야로라고 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참. 님 보고 뽕 뜨다고 다 아는 진짜. 겁니다. 예.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들, 그러니까 음. 이제 ROE가 막 떨어지니까 네. 있는 돈을 확 풀어가지고 주주 네. 환원 정책한다 하면서 주주들한테 돈 확 뿌리고 네. 주가 올리고 네. 이건희 지분율도 이가 지분율도 올리고. 올리는. 네. 그러다가 2017년도 10월에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난 한 몇 달 전이죠. 음. 또 다른 그 주주 환원 계획을 어마어마한 계획을 또 발표를 합니다. 아하.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배당을 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2015년도 초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미 2배 이상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건희 지분도 충분히 확보를 했으니 네. 자사주 매입할 필요는 없고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주주한테 현금으로 그냥 박치기로 아, 현금 주겠다. 박치기로 네. 이게 이제 주주 가치 극대화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2018년도에서 내년이죠. 내년부터 한 2020년도까지 3년간 삼성전자의 배당 규모를 한번 추정을 해보니 한 29조 원. 29조요? 네, 3년 동안 29조 원이 배당으로만 나갈 어마어마하네요. 것으로 지금 일가들이 추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벌겠군요. 예. 뭐 일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해외 투자자도 많고. 그 해외 투자자 지분이 50%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 절반은 다 해외로 나간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국내에서 이제 수진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고 어쨌거나 2020년도까지 이제 삼성이 굉장히 그 주장을 하기를 계속해서 자기네들 남는 잉여금의 네. 최소 50%는 계속 주주 환원 정책에 배정을 해서 그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걸 좀 배당으로 이제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거 더 많은 돈들이 남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볼 수가 있죠. 더 벌 수가 있으면 추가 배당도 할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앞으로 한 3년간 펼쳐질지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돈을 번다는 말이 이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지분율 올라가고 그렇죠. 배당률 올라가고 정말 자본주의에서는 회사를 그렇죠. 해야 되나 봐요. 그럼요. 회사를 해야죠. 자, 주식회사 아니 지금 만약에 삼성이 앞으로 한 30조 원이 배당으로만 뿌려진다 네, 하면은 네. 더 많은 주주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이제 자본의 제국이 작동하는 방식인데 주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의 주주 환원 정책이 네. 자본 제국 실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정말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어 지금. 이게 숫자 네. 노름인 것 같지만 이 숫자 노름이 굉장히 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네. 이건 날개 한쪽에 불과해요.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을 때 박근혜 정부의 또 경제 정책이 다른 날개 한쪽을 더 달아주게 됩니다. 역시 박근혜.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말 진짜 같아. 정말. 진짜야 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세, 경제 쪽의 실세가 누구냐면 최경환 당시 이제 네. 기재부 장관이었죠. 네. 박근혜 정부 2기에 이제 기재부 장관으로 딱 등극을 하는데 2014년도에 네. 7월에 여름에 취임하면서 딱 내놓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면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제 감면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세금 깎아서 배당 소득을 늘려준다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네. 배당 소득 증대 세제라고 불렀어요. 배당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다. 아니 어떻게 대놓고. 장관이 대놓고 네. 다 이유가 또 있죠, 자기들이. 이게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 막 생각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네.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 잔뜩 쌓아놓고 투자도 안 네, 한다. 네, 네. 그래서 내수가 죽는다,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안 는다, 막 네, 이제 네. 아우성을 친 거예요 정치가. 그러면서 아니 그 돈 줘봐야 뭐 내수에 쓰일 돈도 아니고만 근데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을 차라리 네, 배당으로라도 주주 쳐라. 바닥으로 해서 주주한테 돌려줘라.
들어오라. 그럼 주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은 네, 네.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주주들이 뭐 이 돈 벌어 우리한테 줘 우리한테. 아니 주주들이 이 돈 벌어 우리는 가지고 주주가 아니잖아. 물건 우리한테 줘, 사냐고요. 또 투자하지. 맞습니다. 아, 진짜 너무 흥분했어 그래서 진짜. 근데 그때 명분이 이거였었어요. 주주들의 주머니를 좀 두둑하게 해주면은 네. 소비가 늘어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그걸로 아이고, 참.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감면을 하는데요. 네. 원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죠. 이 종합소득 과세도 대주주냐 일반 개미냐에 따라서 이 소득 세율이 다르죠, 다른데 다르죠. 네. 대주주의 경우에는 38%의 소득 세율이 적용이 돼요. 음. 근데 이런 대주주들이 받는 주식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넣지 않고 네. 분리 과세를 하겠다. 이 내용이 아. 이제 분리 과세를 하면은 네. 그보다 낮은 25%의 세금만 내도록 하는 이 감세 정책을 딱 펼칩니다. 이게 배당소득 또 다른 증대세제. 정부의 조세 정책까지도 주주들의 네.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2015년도에 주식 부자 상위 1%가 한 해에 벌어들인 배당 소득이 10조 6천억으로 10조. 나옵니다. 10조요? 1조도 아니고 1%가 1%. 아. 그러니까 주식 부자 상위 1%. 주식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네. 주식 그 갖고 있는 상위 1%가 음. 벌어들인 배당 소득이 10조 6천억 원.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조 6천억 원이 그냥 벌어진 배당으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주식을 배당 샀잖아요. 투자를 일단 했으니까. 근데 그 해의 전체 배당 소득이 네. 14조 7,600억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야. 전체 배당 소득이 14조 7,600억이었는데 그 중에 네. 1%가 10조 6천억을 가져갔으니 거의 71% 이제 자기네들이 거의 다 독식이죠. 먹었다. 거의 독식. 독식이구나. 예, 예. 그다음에 1인당 평균 배당 소득액이 1억 2천만 1억 원이었다. 2천. 반면에 그럼 나머지 하위 90%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배당 소득의 합계가 9천억 원밖에 안 돼요. 여기도 배당이 소득 불평등 불평등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1%가 배당 71% 먹는 거야. 장난 아니다. 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배당 소득이 네.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11만 5천. 야. 1인당 평균 배당 소득이요? 이게 네. 금융의 세계입니다. 이게 진짜. 9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네. 그 주식으로 배당 소득이 있는 하위 90%. 아니 배당 소득을 받는 주식 보유자들이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근데 그들 사이에도 양극화가 엄청 심하네요. 보통이 아니죠. 네. 소득 양극화보다 훨씬 심하죠. 그 상위 1%는 1인당 1억 2천이라는 거고 평균. 응, 어. 응. 하위 90%는 평균 1인당이 11만 5천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 네. 푼돈이네 완전. 결국 예.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은 상위 1% 고배당을 위해서 바쳐지는 재물에 불과하다는 그렇죠, 사실상. 생각도 예. 네, 생각이 드는데 2017년 2월에 이 배당소득 세제 감면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배당소득만 100억이 넘는 네. 주식 부자들 네, 네. 대부분 뭐 대기업 총수 일가죠. 그렇죠. 응, 그렇다고 이 그렇죠. 한국에 13명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배당 소득만 13명이요? 100억, 네, 100억이 배당소득만 100억이 그러면 넘는. 13명 세금 감면해 준 거네. 결국 그렇죠. 참. 이 13명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총 세금 감면만 132억 6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기획재정부가 실토했어요. 응. 총 배당소득 감세 규모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었나? 네. 5,233명이었대요. 아. 그래서 총 429억에 달한다고 기재부가 발표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한테 429억의 배당소득을 충성, 깎아준 거죠. 충성. 그러면 역으로 보면은 429억 원의 세수가 준 거죠. 세수가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그래놓고 있잖아요. 뭐 우리한테 조금 더 거두려고 막 난리 치잖아요. 아, 예. 그러기만 예, 하지. 담배값 올리면서 막 담배세 담배값 올리면서 그러니까요. 이 배당소득이 100억이 넘는 13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 1등은 당연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고요. 2015년 배당소득만 1,771억 6,100만 원.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2016년에는 더 올랐어요. 1,952억의 배당소득을 기록했고 이재용, 홍라희, 이부진, 이서진 뭐 다 합쳐서 일가를 합치면 네. 임원 보수를 제외하고도 임원으로 또 보수도 받잖아요. 네네. 회장, 사장 월급 있잖아요. 네네. 이거 빼고도 배당소득만으로 이 일가가 2,900억 원을 받았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건희 씨는 지금 삼성병원 병실에 누워서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돈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배당은 들어오네요. 배당이 1,900억 들어오네요. 때려주고 네. 정부는 세금도 깎아주고 네. 이게 자본의 천국 아니겠어요? 행복할까? 행복하지. 누워서 행복합니다. 행복할까? 예, 뭐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배당소득 증대세제 이게 네. 근데 다행히도 올해로 일몰이 돼갖고 이 제도가 올해 일몰로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다시 이제 갱신하거나 네. 다시 뭐 개정하거나 하고 그냥 없애버린다고 하는 게 기재부가 그 실제로 일몰하면 없애겠대요. 없애겠다고 심어놨어요. 아, 네. 그래서 다행이다. 네. 다행이네요. 그거를 위안으로 삼아야 될지 조금 더 거듭게 될 수 있는 걸 위안으로 삼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정부가 좀. 네. 바뀌었는데 당연히 네. 최경환 그러니까요. 기재부 장관이 시절에 나왔던 정책을 당연히 폐기하는 게 마땅하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배당을 예전에는 이 똑같은 10종을 써도 이게 자사주를 매각했을 때 하고 배당을 네. 하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그렇죠. 네. 당연히 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일가의 배당액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고소득층도 아니고 네. 초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었다. 이건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은 또 어쨌든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또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네. 자본 제국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적나라한 네.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닌가. 음. 근데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 자산 소득에 대해서 아예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에서 벌어들인 노동 소득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산 소득,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 원자재에 불과한 노동자들의 지갑에서는 세금 뭐 우리 뭐 세금 우리 꼬박꼬박 내잖아요. 그것도 높은 세율로 내고 그러니까요.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는 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네. 우리도 이자 받을 때 은행에다 저축하면 이자 과세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뭐 엄청 그러니까 노동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비하면 엄청 낮죠. 심지어 워렌 버핏이 왜 내 직원보다 내가 적게 내냐고 그렇지. 워렌 버핏이 네. 항의를 할 정도니까. 그래요? 네. 이게 뭐가 잘못돼도 분명히 잘못된 진짜 건데 잘못됐어요. 어쨌든 국가의 조세제도 자체가 자본제국을 위한 맞춤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 조세제도 자체가 자본제국 맞춤형이다. 아우 저는 열받아서 계속 지금 오늘 시간 내내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내내 좀 화가 나는데요. 좀 열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좀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